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소규모 교전이 대한민국에서 발발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DX코리아 2022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방 관계자들이 참가하면서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진 건데요. 결국 양국은 격일로 하루는 우크라이나, 하루는 러시아 국방 관계자가 참가하는 식으로 극적인 협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사건에 전 세계 언론들까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동시에 전쟁 중인 두 나라가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DX코리아에 방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우수하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특히 이번 DX코리아에서는 그동안 명품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지상무기 체계 외에도 FA-50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대한 세계 각국 장성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이는 그동안 FA-50이 받았던 찬밥 신세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FA-50은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훈련기로는 지나치게 고성능이고 전투기로 사용하기에는 스펙이 너무 낮다는 비난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 비난은 군사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게 F-35나 F-22 같은 초고성능 하이급 스텔스 전투기로 공군 전력을 꽉꽉 채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세계 최강의 공군을 구성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돈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온다는 화수분이라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한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 공군력 1위는 미 공군이고 2위는 미 해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공군 전력을 보유한 미군조차도 이렇게 하이급 전투기로만 공군을 구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게 F-35만 봐도 수명주기 비용이 한 대당 6억 1,4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를 현재 환율로 치환하면 F-35를 실전에 배치하고 퇴역까지 운영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에만 무려 8,783억 원이 소모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하이급 전투기인 F-35의 구매 비용이 1,000에서 1,200억 원 정도니 단순 계산으로만 유지보수 비용에만 7배가 넘는 예산이 쓰이는 건데요. 또 미국 하원의 주장에 따르면 F-35를 운영하는 데만 시간당 38,000달러가 소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우리 돈으로 치면 1시간에 5,400만 원 이상이 줄줄 새나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단순 계산일 뿐 실제 운영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소요될지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전투기의 평균 비행 수명이 8,000시간쯤이니 초계 임무나 작은 도발마다 일일이 F-35를 출격시킨다는 건 그야말로 돈이 썩어 넘치지 않고서야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쉽게 말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필요 없다는 격언이 국방 분야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한국의 공군 전력만 봐도 이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이외의 공중작전에는 하이급인 F-15K나 F-35A를 투입하고 북한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반도 내부 작전에는 미들급 전투기인 KF-16, KF-21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입니다. 또한 남한 내부의 제공작전에는 로급 전투기인 F-4, KF-5와 함께 FA-50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군 전력의 24%를 차지하는 F-4와 KF-5는 지나친 노후화로 실전 성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우급 전력의 FA-50은 전력 공백을 메워줄 완벽한 대안입니다. 더군다나 FA-50의 최신 개량형인 블록 20은 추가로 300갤런의 연료를 더 달아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440km 수준이던 전투행동 반경을 30-40% 향상시키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공중급유 기능을 풀오버 방식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사거리만 무려 100km 내외인 AIM-120 함남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면서 교전거리 자체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인데요. 이 정도면 시계의 교전, 즉 BVR이 가능할 정도의 성능으로 향상됩니다. 다시 말해 로우급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들급의 F-16CD 블록 30, 32와 거의 유사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개량에 힘입어 FA-50은 애매한 포지션의 천덕꾸러기라는 비난과 정반대로 한반도 영공방어에서 가장 효율 좋은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전투기도 KF-21과 FA-50입니다. 이것만 봐도 로우급이라는 전투기가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바로 이런 이유 덕분에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DX코리아 2022에서도 FA-50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FA-50 블록 20과 동급 사양인 FA-50PL의 48대 도입을 확정지었고 이집트, 말레이시아 또한 FA-50 블록 20의 도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특히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의 도입이 주목할 만한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FA-50과 중국의 L-15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의 L-15는 FA-50과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많아 자주 비교 대상이 되는 경공격기입니다. 심지어 크기까지도 FA-50과 비슷한데요. FA-50은 전장 13.1m, 전폭 9.5m이고 L-15는 전장 12.3m, 전폭 9.5m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무장 또한 사거리 70에서 100km 수준의 PL-12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교전거리까지 상당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FA-50과 L-15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실전 경험입니다. FA-50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필리핀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 소탕에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에서 FA-50의 추가 도입을 논의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격화되자 중국 선단을 위협하기 위해 FA-50을 출격시켰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나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슬람 무장 세력의 대공 능력이야 뻔한 수준이고 남중국해 출격도 어디까지나 중국의 민간 선단이 대상이었으니 FA-50의 실전 경험이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FA-50 같은 경공격기의 제1임무를 생각하면 이는 FA-50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공군 전력을 앞서 말한 대로 하이, 미들, 로우로 운영한다면 FA-50의 BVR 능력은 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FA-50 같은 경공격기는 필리핀에서의 실전 경험 같은 캐스와 BAI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근접 항공 지원을 의미하는 캐스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경공격기의 운영 방식인데요. 영화 등에서 적과의 교척 상태에 놓인 지상군이 폭격을 요청하면 아군의 공격기가 적진을 향해 폭탄과 미사일을 쏟아붓는 게 바로 이 캐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캐스를 수행할 경공격기에는 아군이 폭격 지원을 요청할 때까지 장시간 공중에 채공할 수 있는 능력과 아군과 인접해 있는 적군을 정밀 폭격할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FA-50이 블록 20으로 개량되면서 채공 시간의 비약적인 상승을 이뤄냈고 필리핀의 실전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밀림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근거지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폭격할 정도로 뛰어난 정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종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FA-50 블록 20은 이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무장과 첨단 센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우선 GBU-54 제이담입니다. 기존 FA-50에 탑재되었던 제이담은 GPS와 관성항법 장비로 유도되는 폭탄으로 고정된 목표물에 있어서는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하지만 움직이는 목표물에는 비교적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GBU-54는 레이저 광선 유도 방식을 추가하여 최대 28km 사거리 밖에서도 움직이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제이담에 비해 최대 6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명중률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GBU-54를 사용하면서 전투기 조종사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며 광범위한 이동 표적과 교전할 수 있었다라며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존 로우급 전투기에서 GBU-54를 탑재할 수 있는 건 FA-50 블록 20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정도의 성능만 비교해도 당연히 FA-50 블록 20을 도입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FA-50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 블록 20은 BAI, 즉 전장항공 차단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장항공 차단이란 통상 20km 내의 적 후방 지역에 대한 항공 지원을 말하는데요. 이런 임무로는 적의 포병부대나 적지원부대 또는 통신부대 등에 대한 공격을 말합니다. 당연히 거리를 생각하면 GBU-54로도 충분한 타격이 가능하지만 FA-50 블록 20에는 추가로 국내에서 개발한 KGGB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KGGB는 제이담과 유사한 GPS 유도 방식을 사용하지만 마치 글라이더를 연상시키는 큰 날개가 특징인 국산 항공유도 폭탄입니다. KGGB는 일반 폭탄을 유도 폭탄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유도 키트입니다. 즉 하단부에 폭탄을 장착해서 초장거리에서도 공대지 목표물의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KGGB의 사거리는 최대 110km에 달하는데요. 이 덕에 적 후방의 포병진지에 대공포대가 구축되어 있더라도 안전하게 사거리 밖에서 폭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L-15와 한국의 FA-50 블록 20은
외형적인 크기만 비슷할 뿐 체급은 전혀 다른 기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의 FA-50 블록 20이 다른 나라들의 경공격기 대비 압도적인 성능을 갖췄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사 관계자들은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20을 도입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관계는 마치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오랜 군사 파트너였습니다. 근래 인도네시아가 KF-21 해군단금을 지연시키고 얌체스러운 행동을 일삼아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인 욕바지가 되긴 했으나 인도네시아가 KF 사업을 함께할 정도로 한국의 군사적 파트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적국과 우호관계인 한국의 경공격기를 수입하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국제무기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20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닌 이상 국제외교 관계에서 이런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입장에서도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20을 도입한다면 그동안 외형이 비슷하다고 억울하게 비교당해 했던 중국의 L-15를 따돌릴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방산무기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의 경공격기를 개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최고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는 하이급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의 전력화가 가시화되면서 이를 토대로 한 항공기술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로급 포지션으로 개발한 KF-21이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한 여러 첨단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현존하는 최강의 미들급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이 하이급 전투기를 개발할 발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국산 방산무기가 탄생해 대한민국의 이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